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해야 진짜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심층적 사고 혹은 2차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좋은 기업이니 주식을 사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좋은 기업이지만 이미 모두가 이 기업을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가격이 고평가되었으니 오히려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예측과 자신의 예측이 같다면 그 예측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과 다르게 생각할 때 비로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열립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에 1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차적 사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꾸준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고 인간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공포와 시기심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모여 만드는 시장은 끊임없이 잘못된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격을 빠르게 포착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포커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어수룩한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45분 동안 게임을 하고도 누가 그 사람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바로 당신이 그 비효율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재 가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결국 손해가 됩니다. 우리의 투자 목표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리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오해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리스크가 아직 나쁜 상황과 충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균이 있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적 결함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조차 항상 약간의 불안과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속에 숨어 있고 가장 적은 리스크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외치는 자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기입니다. 시장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주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시계추처럼 양 끝단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중간 지점은 가장 빠르게 지나갑니다. 강세장도 약세장도 각각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는 소수의 사람들만 변화를 감지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다수가 변화를 인식하는 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일 때 주식은 가장 싸고 모든 것이 낙관적일 때 주식은 가장 비쌉니다.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시장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며 매도할 때 매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지만 훌륭한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는 분명하지만
그 분명함이 오히려 틀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투자 대상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자산은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서 더 이상 싸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저평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식당을 찾지 않는다는 말처럼 모두가 좋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잠재적인 투자 대상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가격과 내재 가치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포함된 리스크와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 예견상 의심스러워 보이는 곳 인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산은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가능성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고르는 행위가 바로 투자입니다. 이제는 방어적 투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에는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격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방어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방어적 투자가 절대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는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략은 결과가 좋을 때는 매우 좋지만 나쁠 때는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어적인 전략은 힘든 시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결국 최종적인 수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결과가 그럭저럭 괜찮으려면 충분한 안전마진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손실을 회피하는 것 중에서 손실 회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정보나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옵니다. 탐욕과 낙관주의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는 비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포가 지나치면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수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경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 그리고 시장 주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포기의 심리까지, 이 모든 심리적 함정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가격이 너무 오른 주식을 팔고 너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추세가 자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럽지만 다수의 판단과 추세의 반대로 가는 것이 결국 성공의 궁극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미디어에서 시장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지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하는지,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기록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필요 없이 현재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큰 실수를 피하기만 하면 나머지 몇 가지만 제대로 해내면 됩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무리하게 좋은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발생 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그려보지 못하고 자신의 예측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가진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서 굴복하게 만들고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만들지만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평균적인 수익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경기가 침체될 때입니다.
시장이 잘할 때는 시장만큼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는 시장보다 더 잘하는 것이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자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층적 사고와 가격과 가치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리스크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기와 역발상, 투자와 방어적 투자라는 핵심 원칙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일관되게 적용하신다면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돈을 잃는지, 그리고 왜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핵심 비밀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투자 방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현재의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사는 방식이고, 성장 투자는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자산을 찾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도 결국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필요하고, 성장 투자도 결국 현재의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즉,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와 성장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 보여도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 가격은 계속 싼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싸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함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모멘텀을 쫓는 투자 방식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자산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움직이는 이 전략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그 다음 날도 올랐다고 해서 그 자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그 자산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자산을 사게 되는 순간이 바로 고점입니다. 이 고점이 찍히는 시기는 그 자산의 실제 가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심리가 극한까지 부풀어 오른 시점일 뿐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싼 가격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때는 더 크게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레버리지가 더 나은 투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단지 결과를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잘 되면 크게 벌지만 잘못되면 그만큼 크게 잃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제자리일 뿐이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기회조차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한탕 수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일관된 성과를 유지하며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수익을 단 한 번 내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빚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레버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매수 기회를 억지로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 기회가 스스로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야구에서 타석에 서 있는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억지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순간에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낮은 수익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휩쓸려 매도하는 대다수의 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누군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한 베팅을 해서 우연히 천재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단지 운이거나 대담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즉 충분한 현금과 안전 마진을 갖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며 무모하게 베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 외견상,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자산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가 없는 자산,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산이 바로 그 후보들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몰려드는 자산은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더 이상 쌀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는 자산이야말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진짜 기회의 보물창고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는 첫 단계에서는 소수의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이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소수의 용감한 저가주 사냥꾼들만이 주저없이 매수에 나섭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매수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두가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을 보며 흥분하고 부러워하며 너도나도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약세장도 똑같은 구조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상황이 영원히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암울한 뉴스와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양쪽 끝단인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중간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뉴스에서 암울한 소식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보도되는데도 정작 주가가 아직 크게 빠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모두가 해결책이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바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가 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현재 주기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미디어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지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노력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가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기업과 증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분석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시장 전체와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의 결합 모멘텀, 투자의 위험성 레버리지가 만드는 함정 인내심을 통한 기회, 포착운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강세장과 약세장의 정밀한 흐름,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까지 이 모든 원칙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를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감정에 의해 출렁이지만 그 출렁임의 패턴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그 시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강세장은 비관론에서 태어나고 회의론에서 성장하며 낙관론에서 성숙하고 도취감에서 죽는다. 거리에 피가 흘러넘칠 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무너지고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웃으며 매수 버튼을 눌렀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증시의 모습이 그가 평생 연구했던 폭락의 패턴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손실을 뒤집을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증시는 주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내던질 때 묵묵히 사 모으는 사람만이 결국 엄청난 수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싸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시장을 관찰해온 투자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싸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너도 나도 팔아치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싸게 사는 유일한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모두가 팔 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야 싸게 살 수 있다는 통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투자자가 평생을 통틀어 가장 강조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고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매우 싼 주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회계부정을 찾아내는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에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은 의외로 투자 성공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카드 게임과도 닮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패를 분석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허세를 부리는 순간을 알아채고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허세를 부리다가 패를 드러내는 순간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동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성공하는 투자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뛰어듭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분야의 직업을 구하고 모두가 유망하다고 떠드는 종목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비싸지는 이유 역시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팔 때 샀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살 때에 따라서 샀는지 말입니다. 만약 후자였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투자자의 인생 자체가 싸게 사는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그는 수입의 절반을 꾸준히 저축했고 그 돈으로 투자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할인된 물건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단순히 싸다 싶은 물건이 아니라 실제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할인된 물건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훌륭한 거래는 실제 가치의 8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할인된 자산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평소 100에 거래되던 주식이 어느 날 20에 거래된다면 누구나 당장 사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왜 20까지 떨어졌을까요? 모두가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순간 그 주식을 용기 있게 주워 담은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시장에서 물러나 지켜보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크게 흔들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수가 하루에 20% 넘게 폭락했을 때조차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주식을 대다수가 동시에 매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적은 사람이 매수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전망이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지입니다.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를 피하는 일은 인간의 본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씨 좋은 날 외출하고 싶어하고 전망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투자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전망이 어두운 곳에 투자해야 진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냉정한 판단력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적정 가격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면 이미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깊은 침체기 동안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실질 가치도 그렇게 매일 출렁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매일 들썩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실제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이 팔기 때문에 따라 팔고 다른 사람이 사기 때문에 따라 사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곱씹어 볼수록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시장이 진짜 바닥에 다다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는 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경제 매체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끝났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지나고 보니 가장 훌륭한 매수 시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만약 바닥에서 사고 싶다면 바로 이런 극단적인 절망의 기사가 쏟아질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입니다. 진짜 박앤헌터라면 이때가 기회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첫 번째 단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식을 떠나 다른 자산으로 옮겨갔다는 보도입니다. 무엇보다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대다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다수가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주식이라는 자산이 끝났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관론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바로 당신뿐일 것입니다.
시장의 마지막 보루조차 주식을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숨겨둔 주식까지 모두 팔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론적으로 팔 사람이 모두 떠난 시장에는 결국 살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매도자가 떠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가장 큰 손실을 치르게 됩니다. 증시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열광하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열광이 극에 달하는 순간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 패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의 내부자들이 일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기 직전 내부자의 매도 압박을 예상하고 미리 대응하는 전략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탐욕을 역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매우 실용적인 계산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5을 곱한 값을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누적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값이 2보다 낮게 나온다면 정말로 싼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동시에 가끔은 예상치 못한 저평가 종목을 발견하게 되는 짜릿한 경험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계산법을 단순히 알고 끝내지 말고 실제로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비교 매수법 역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주식을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보유한 주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대체 종목을 발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자주 종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보유 종목보다 50% 이상 저렴한 종목을 발견했을 때만 교체하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수익에 안주하기보다 끊임없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나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매수 기회는 항상 위기 직후에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나쁜 소식이 발표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진다며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듯이 시장은 절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진짜 기회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히 저축하며 실탄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극단적인 비관에 휩싸여 모두가 떠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내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언제나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폭락장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맞히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평생 시장을 관찰한 투자자가 강조했던 방식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미리 점치지 않고 상황이 충분히 드러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폭락장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측하는 사람은 항상 너무 빨리 들어가서 추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지만 확인하는 사람은 신호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분위기의 극단성입니다. 폭락장 초반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으니 곧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진짜 바닥이 아닙니다. 진짜 바닥에 가까워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지고 이제는 주식이라는 자산군 전체에 대한 회의론이 퍼집니다. 더 이상 오를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않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기대를 거는 것조차 지쳐버린 단계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단계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평소 투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까지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제 주식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폭락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떨어지는 종목을 무작정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매수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 기준 없이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를 반복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기업이 여전히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 구조가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의 하락이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반 하락하면서 휩쓸려 내려간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점검했을 때 문제가 일시적이고 수익 구조가 견고하며 전체 시장과 함께 휩쓸려 내려간 경우라면 그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바뀝니다. 반대로 사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은 싼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주의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수익의 지속성으로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량주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기업,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우량주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계속 소비해야만 하는 영역에 속한 기업,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기업, 그리고 빌린 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 진짜 의미의 우량주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폭락장에서도 사업 자체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공포에 휩쓸려 가격만 떨어질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사업은 멀쩡한데 가격만 폭락한 우량주를 찾아내는 것이 폭락장 대응법의 핵심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확신을 걸고 집중하는 방식도 있지만 폭락장처럼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시기에는 분산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폭락장 매수 전략 중 하나는 한 종목에 크게 베팅하는 대신 조건에 맞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결국 파산하거나 사라지더라도 살아남은 종목들이 워낙 크게 반등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회복되면 사업이 다소 부진했던 기업들도 함께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모든 선택이 성공할 수는 없으니 실패의 확률을 낮추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 단 하나의 종목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종목으로 자금을 나누어 담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폭락장에서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금의 가치입니다. 평소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기회비용처럼 느껴지지만 폭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신합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매수할 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신호를 알아봐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저축하며 실탄을 마련해두는 습관이 폭락장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내어 모아두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이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고 저축하는 습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진 돈을 한순간에 모두 날린 뒤 평생 후회 속에 살았던 사례를 보면 절약과 저축이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폭락장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기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유한 종목을 팔아야 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더 매력적인 대안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보다 훨씬 저평가된 다른 기회가 나타났다면 옮겨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지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혹은 막연한 공포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처음 그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 그 기업의 수익 구조와 사업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점검 결과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가격의 출렁임은 일시적인 소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바닥인지 맞히는 일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극단적인 비관에 빠졌을 때 용기를 내어 매수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금을 모아두는 인내심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폭락장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결국 폭락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그 시기를 통해 부를 키워내는 사람들은 가격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사업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은 채로 시장이 가장 절망적인 신호를 보낼 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량주 저감의 수법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반등하는가 싶다가 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반등하려다 무너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은 점차 의구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어느 순간 극도의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루에 몇 %씩 추락하고 심할 때는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날도 생깁니다. 시장에는 곧 큰일이 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너도 나도 보유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인 침체일 뿐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구제책이 발표되면서 잠깐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반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그제야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과거 수많은 시장 붕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정권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버블과 패닉은 한 나라의 경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버블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것이 버블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것이 버블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지금은 절대 버블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는 역설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거의 항상 과도한 빚이 동반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점점 더 키우게 되고 자산의 가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충격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위에 쌓인 빚더미는 결국 작은 균열 하나로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기 광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여건이 탄탄하고 투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시기에 투자 열풍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합리적이고 투자 논리도 단순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랜 세월 지켜져 온 합리적인 투자 원칙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매번 지금이야말로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며 기존의 평가 기준은 모두 낡은 것이라 치부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흐름에 휩쓸려 더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까지 합니다. 거품이 꺼지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전문가들이 특정 자산의 잠재력을 모른다며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거품 붕괴는 과거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그 충격도 훨씬 큽니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품 붕괴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였고, 연금까지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것도 거품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자산은 가격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과거 역사 속 어떤 투기 광풍보다도 더 극단적인 상승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새롭게 발견된 강력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의존한 판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쁨, 슬픔, 흥분,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갖거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이 점점 증폭되면 등정은 낙관으로, 낙관은 열광으로, 열광은 광기로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부정은 비관으로, 비관은 절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판단을 내릴 때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존한 판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론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려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의 신념은 더욱 굳어지기만 합니다. 이는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사고 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규칙과 증거를 따져가며 차분히 분석하는 이성적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적 체계입니다. 경험적 체계는 정보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순식간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성적 체계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 사람들이 차분하게 분석할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해서 오랜 시간 쌓아온 훈련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사건의 목격담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사건의 객관적인 기억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감정은 예외 없이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정보들이 서로 엇갈릴 때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 속에서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마치 최면이 걸린 듯 휩쓸리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팔아야 한다는 외침만 남게 되고, 그 외침이 시장 전체로 퍼지면서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감정의 힘은 비단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케팅과 광고도 결국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때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도 막상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직관과 감정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종종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정의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렬한 기대감에 휩싸이면 실제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복권의 당첨 확률이 매우 낮든 극단적으로 낮든 당첨될 것 같다는 감정만 생기면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투자자들이 그날 급등한 주식을 따라 사는 행동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설명됩니다. 도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정서적으로 매력적일수록 사람들은 실제 승률이 크게 낮아져도 그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들이는 현상도 바로 이 확률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과 보상이 반비례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감정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위험은 오히려 낮다고 느끼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위험은 더 크다고 느낍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은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라도 보상이 크다고 인식되면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자산을 살 때는 위험이 작고 보상이 크다고 느끼고, 인기 없는 자산을 살 때는 위험이 크다고 느끼는 심리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판단의 배후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속성 편향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겪고 나면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주가를 폭락시키지만, 실제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감정에 사로잡히면 특정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기 추론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대상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대상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자산이 장기적으로 하락세였더라도 최근 잠깐 반등했다면 그 최근 반등에만 집중해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버립니다. 반대로 평소 좋아하지 않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올랐더라도 최근 잠깐 떨어졌다면 그 하락에만 집중해서 미래를 매우 어둡게 그려버립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의 함정을 피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대중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산은 피하고 전문가와 대중이 외면하는 자산을 오히려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방법이며, 다섯 번째는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잣대로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을 가장 밝게 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장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망을 가장 어둡게 본 자산들이 오히려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대중은 항상 전망이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이 과잉 반응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특히 이익 대비 가격이 낮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했을 때의 성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몇 배에 달하는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분석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전략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군중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당장 오르고 있는 인기, 자산을 따라 사고 싶은 욕구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소외된 자산을 매수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대중이 갑자기 모두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소외된 자산에 몰려들지 않는 이상 이 전략의 효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이 전략을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도 있습니다. 먼저 소외된 자산만 매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확연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된다면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산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의 수익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수의 자산이나 업종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큰 자산일수록 회계상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지켜보는 시선도 많으며 위기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보유한 자산의 가격대가 시장 평균 수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처음 매수할 때보다 가격대가 시장 평균만큼 올라왔다면 전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도하고 다시 저평가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영원히 소외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처음 판단했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매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미련을 가지면 결국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번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고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를 잃고 외면받는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기회가 숨어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차분하게 숫자를 들여다보고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해보는 자세가 결국 시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소외된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리전에서 살아남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투자에서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의 예측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자만심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결국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 인력들조차 이 감정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추정치는 실제 결과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게 잡히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더욱 무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망을 더 높게 제시할수록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이 곧 명성과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를 제시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화려한 전망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과잉 반응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특정 소비재 산업에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이 해당 제품을 1년에 한 장만 사용해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 2장이나 3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요는 수백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가 퍼졌습니다. 이 단순하고 자극적인 논리에 매료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수십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수요 증가라는 현상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 증가폭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받아들인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한때 수십 회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갔고 그 정점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증가의 크기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끼어들면 우리는 항상 그 크기를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먹거리나 신제품이 큰 인기를 끌 때마다 관련 기업의 설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시장의 기대감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한 차례 꺾이고 나면
과도하게 늘려놓은 생산 설비는 오히려 그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열풍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가 결국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기 상품이나 산업이 갑자기 뜨거워질 때 그 열기에 무작정 동참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열기가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을 매수했을 때 어떻게 그 판단이 옳았는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분기별 실적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산은 한 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사람들이 그 결과에 무관심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한 분기로 끝나지 않고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까지 꾸준히 좋은 실적이 이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비록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그 자산은 여전히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일수록 좋은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뒤늦게 뛰어드는 방식은 대체로 늦은 진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흠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과 관련된 수출입 데이터를 월별로 꾸준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와 직접 관련된 산업이라면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의외로 강력한 판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라면 원자재 가격과 최종 제품 가격의 흐름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를 미리 파악해두고 꾸준히 추적하는 습관이야말로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의 심리적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역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는 분명 긍정적인 징후일 수 있지만 그 자금이 진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개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에 머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비로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결국 폭락장이라는 위기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감정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숫자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대상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흠을 꾸준히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폭락장 속에서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